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펙과 아시안 정상회의에서 미, 중, 러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귀국했습니다. 내년으로 예고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인식한 듯합니다.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또 다른 변수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숨 쉬어가는 듯한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협상, 그리고 더 중요해진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 직설이 분석하고 전망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의 전현준 교수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 그리고 국방연구원의 이호룡 박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핵리스트 제출과 경제 제재 완화, 어느 게 먼저냐, 북미 간의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있는데 미국 펜스 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는 게 순서인 듯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펜스 미국 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핵 목록 신고가 필요하느냐는 기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전제 조건에 대한 답변 대신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인 만큼 핵 폐기 계획과 관련한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Absolutely imperative in this next summit that we come away with a plan allowing for inspections of those sites and a plan for dismantling nuclear weapons. 펜스 부통령의 이 말을 놓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앞문을 여는 대신 뒷문은 좁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을 들어설 때 핵 목록을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나갈 때만큼은 구체적인 핵 폐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들어줄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무기 시찰에 대한 북한 보도에 대해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아쉬운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북미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김정은이 정말로 연내에 올 것 같냐라는 질문을 유독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에 대한 총정리를 한 워싱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모든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필요하고 행간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문제부터 하고자 합니다. 전현준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앤드류 김. 네. CIA의 지금 한반도 센터장이면은 지금 현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CIA의 실무 책임자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코리아 미션 센터. 코리아 예, 미션 센터장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이분은 CIA 맨이고, 예. 뭐 그 전에는 한국 사람이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국인이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국인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미국으로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왔습니까? 졸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2학년 고등학교 때 중에서 넘어간 분이구나. 이민을 갔고 예, 거기서 예. 시민권을 획득을 했고, 예. 그래서 CIA에서 원래 CIA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타나지 않죠. 예,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고 그 센터장으로 예.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예. 겁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마쿠에서 CIA에서 나선 사람이 앤드류 김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다고 봐야 되겠나요? 맞습니다. 모든 북미 대화의 배후에는 앤드류 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예, 그 앤드류 김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럼 3박 4일에 이제 극비리의 방안을 뭐 극비리도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뭘 극비리겠어요. 한국에 왔는데 자, 왜 왔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나타나면 대화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굿사인이군요.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8일 날 원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기로 돼 있었는데 일단은 뭐 북한이 그때 거부한 걸로 그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준비가 됐었는데, 네. 근데 앤드루 김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왔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의 정보 당국을 만났겠죠. 네. 우리 정보 당국이라든가 정부 당국자들을 만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사를 만났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만난지 안 만난지는 모르고. 잠깐만요. 한국의 정보 당국자를 만났다는 뭐 우리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당연한 얘기일 거고, 그런데 북한 쪽도 만났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겁니까? 추정이 되는 거죠. 합리적 네. 추정이 가능하다. 그 사람이 한국의 정보 당국이라든가 한국 관계자만 만나러 올 이유는 없지 않을까 없다.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만났겠지만 네. 북한 당국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문점에서 예. 만났지 않았을까 하는 그 추측이 지금 있거든요. 결국 북미 간의 고위급 대화를 위한 일정을 잡으려면 북한 측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시는데 매우 합리적 지적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 몇 개가 있죠. 뉴욕 채널도 예. 있고, 또는 뭐 동남아 채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CIA가 네, 있는 곳은 분명히 북한과 접촉을 할 텐데 예. 왜 이 한국까지 왔냐? 이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성김이라고 네, 필리핀 네. 주재 미국 대사죠. 우리 저 주한 미 대사도 그 사람이 있고요. 이제 주로 카운터파트가 돼서 북한과 접촉을 쭉 해왔었는데, 그랬죠. 이제 성김은 필리핀 대사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아마 앤드루 김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한다면은 어떤 이제 의제로 만날 거냐 하는 건데, 네. 사실 고위급 회담을 해봤자 성과가 없게 되면은 후폭풍이 또 셉니다. 따라서 앤드루 김이 와서 물론 북한과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또는 성과가 있었는지 예. 정확한 이제 고위급 회담 일정을 잡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물리적으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이달 내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은 곧 지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죠. 추수감사 땡스 예. 기빙 데이 5일간의 연휴가 휴가가 들어가고요.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 30일부터는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 27, 28일 이 여간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뉴욕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의제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됐는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앤드루 김이 갔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상당히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네. 더군다나 내년 초에 있을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예. 내부 조율이 굉장히 그 속도 있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좀 속된 말로 버팅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티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예.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신고를 하겠다, 핵 신고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없이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펜스 부통령도 한 발 뒤로 빼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 간에 미국이 뭘 선물을 줄 건가, 이것에 대해서 앤드루 김이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쉽게 이달 내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앤드류 김이라고 하는 CIA의 실세 실무자가 방한했다는 사실이 어떤 정치적 외교적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현주 교수님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조한범 박사님, 대한민국의 정보당국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려면 저희가 물어본다고 국정원이 대답해 줄 리도 만무하지만 조한범 박사님한테 여쭤보면 간접적 확인이 가능하니까 제가 시청자를 대변해서 직문직답으로 좀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앤드류 김이 온 거 이례적인 건 맞죠? 예, 지금 상황에서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김성애 만나러 왔을 거다라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경기도하고 하려고 했었던 북한 측에서 내려온 인사들이 있었으니까 그 일정하고 추정을 해보면은 짜맞추기를 해보면 김성애를 만나려고 했는데 김성애가 내려오지 않아서 오히려 만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서두르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미 고위급 회담이 급하지 않죠.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지금 이견이 상당히 큰 틀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뭐 네. 나중에 또 주제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작은 줄기의 지금 충돌이 아니거든요. 큰 틀의- 판에서의 그렇죠. 그 원칙의 충돌이 예, 일어나고 원칙의 있으니. 충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전선언을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향후의 비핵화 프로세스 전반을 지금 결정짓는 아까 펜스 부통령이 그 얘기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미국은 신고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안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잘못돼 미국은 있습니까? 한 번도 북한에게 신고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사실은 내심 신고, 검증, 폐기인데 이건 북한이 못 받습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건 자발적 비핵화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비핵화를 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에도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표를 네. 지금 그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펜스 상황이 부통령 워딩으로만 그 보면은 얘기입니다. 플랜 포 인스펙션이니까 예, 검증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라라는 예, 얘기인데. 저는 사찰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잠시 뒤에 그럼 신고가 문제가 여쭤보도록 아닙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앤드류 김이 온 시점은 지난번 스티브 비건이 왔을 때 네. 대북정 특별대표가 왔을 때 우리 정부가 미국과 다르게 남북 관계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 그때 합의된 게 한미 워킹 그룹을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말이 좋아서 워킹 그룹이지 이제 모든 것을 자기들하고 협의해라는 얘기거든요. 따로 놀지 말라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네.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모멘텀을 유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급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반도에 오면은 양쪽을 다 만날 수 있죠. 미국 네.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났을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앤드류 김 선에서 합의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워킹그룹 네. 그 남북 관계와 비핵화의 속도 조절. 네. 이번에 조명근 장관도 미국 가서 폼페오 장관하고 그분을 조율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워킹그룹 구성 아하. 이 부분에 주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물론 고위급 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가장 큰 자기의 업적으로 지금 자찬하는 상황에서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협상의 가능성은 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이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 박사님의 분석 역시 매우 흥미롭습니다. 앤드류 김이라는 CIA 그 실무자가 온 것은 북한과의 접촉을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살려가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한미 간의 조율을 위한 워킹 그룹을 위한 방문이었을 것이다. 그 얘기인즉슨 말이 좋아 워킹 그룹이지 남한 정부의 과속을 막기 위한 한미 간의 그 보조와 속도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 더 컸을 것이다라는 분석.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 이해도 저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네. 앤드류 김이 폼페이오 장관의 신복인 것도 맞죠? 그렇죠. 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이 CIA 국장 출신이니까 CIA 국장 시절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앤드류 김 센터장의 얘기를 잘 듣고 또 뭔가를 비밀리에 뭐를 임무를 줄 때는 앤드류 김을 시킨다. 이런 그 언론의 추정은 맞다고 봐야 되죠? 두 분의 그 앞에서 말씀해주신 박사님들의 말씀과 이렇게 또 종합을 해보면요. 네. 일단 앤드류 김이 모든 거를 책임지고 하기에는 급이 낮은 급이 거. 낮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문점에서의 그 실무회담을 했을 때도 네. 최선의 카운터 파트는 성김이었고 거기에 앤드류 김은 한 명의 구성원으로 들어간 그렇죠. 거죠. 실무자였죠. 네, 말 그러니까 그대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여기 한국에 온 게 앤드류 김이 왔을 때의 네. 그 관련 북한과의 어떤 접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비중이 낮다라고 낮다.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온다고 했었던 아태위원회에 김성해가 오면 저 북미 간에 뭔가 접촉이 있었지 않을까 우리도 추정이 가능한데 안 나타났죠 실제로. 또 네, 김성해는. 실제로 나타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김성애와 뭐 앤드류 김 사이에 뭐를 주고받겠습니까? 그냥 그 그렇죠, 메시지 전달 현재로서는. 정도니까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남북 관계와 비핵화의 로드맵 또 북미 간의
또 비핵화가 진행됐을 때의 로드맵을 구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은 이제 비핵화와 관련돼서 뭘 하면 뭘 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관여에 해당되는 부분, 예. 인게이지먼트에 해당되는 그런 로드맵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세히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미 간의 입장 조율도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전에 비건이 온 것도 가속하지 말라라는 그런 측면도 바로 그런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워킹그룹의 필요성도 바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 가서 예. 부분 이행해 갈 때마다 정말 어떤 부분을 줄 수 있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어디까지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예. 조율의 문제, 그런 인게이지먼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부분을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킹그룹을 형성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북미 고위급 회담 그리고 또 더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서 이 부분을 먼저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시점과 종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북미보다는 한미 간의 공조를 다지기 위고 조율할 게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네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앤드류 김이라는 인물이 흥미로운 인물이 한국에 온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좀 더 급을 좀 높여보죠 저희도. 그럼 정상들 간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나갔다 오셔서 이 미, 중, 러 지도자들 다 만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고 이 큰 틀에서는 이 고공에서는 어떤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지 먼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트럼프 못지않게 강경파로 좀 알려져 있는데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한 발언부터 좀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를 전문가들 의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는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세 분 다 의견 동의하십니까?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우리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거는. 좋습니다. 그 세 분이 다 동의를 좀 해주셨고. 그런데 전제 조건으로 핵 리스트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데 회담이 열리면 플랜을 갖고 와야 된다. 자, 요 아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현준 교수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까요? 자, 저 노란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는데 핵 리스트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열리면 갖고 와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우리 조한범 박사께서는 미국이 그 신고 리스트를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네. 사실상 물밑 접촉을 통해서는 그에 대해서 집요하게 미국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다고 보시는 신고하라고 거고요. 예. 한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상응한 조치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그간에 북한이 했던 선행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신고 자체에 또 시비를 걸 거 아니냐 미국이. 맞다 틀리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적다. 예. 예를 들면 예. 그다음에 자기들의 전략적 자산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건데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따라서 최소한 종전선을 해달라는 정도로 북한이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최근엔 또 북한이 종전선을 요구할 뭐 생각도 없다. 또 그렇게 또 물러섰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는 그러한 그 신고 문제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을 경우에 정상회담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네. 일단 사전에 정상회담 전에 신고하는 것은 우리들이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정상회담이 되면 네. 일단 정상회담이 되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날 텐데 그렇다면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이전보다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보다는 진전된 그러한 비핵화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지금 펜스 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핵시설과 핵무기 개발 실태에 대한 플랜을 제시해라. 그러니까 사찰을 위한 플랜을 제시하라는 것이 최소한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회담이 되면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의 가이드라인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신고 목록이다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러면 뭘 줄래? 그럼 우리 신고할게. 정상회담 하면 다 신고할게. 그러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은 뭘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줄 거냐? 그러니까 제재 해제냐? 네. 뭐 종전선언이냐? 제재 해제냐? 뭐 평화협정이냐?
북미 관계 뭐 개선이냐 하는 것을 당신들도 내놔라고 분명히 북한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전 조율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조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포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앤드류 김과 뭐 김성애가 됐든 예. 뭐 이를테면 누가 됐든 간에 또 하위 단계에서 착착착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보텀업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무자들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아주 말씀이시네요. 짜여서 예. 정상회담까지 가는 이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조율에서 신고된 상응한 조치가 합의가 안 되면 북미 2차 정상회담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그럼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전 전제 조건으로 핵 신고 리스트 요구하지 않겠다. 요 워딩만 놓고 사전에는 요구하지 사전에 요청하지 않겠다는 건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의 이 기준을 좀 낮추고 완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뭐 약간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졌다고 사전에 보신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 북한이 미국이 계속 주장을 했던 바에 비하면은 예. 그래 사전 제출은 안 해도 된다. 일단 정상회담 때 그러면 조율을 해서 발표를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건데 아하. 다만 자기들은 그러면 뭘 해주겠다는 얘기는 또 빠져 지금 일체 얘기를 않고 있어요. 빠져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 예. 미국 언론은 이 펜스 부통령의 이 발언을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은 좁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얘기인즉슨 사전에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안 갖고 오면은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 없을 거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은 되는데, 자 어떤 외교적 이 계산법이 이 안에 지금 녹아 있습니까? 지금 펜스 부통령 발언이 다시 한번 화면에 나왔으면 예, 다시 한번 좀 좋겠습니다만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거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기에 저 문장에 예, 지금 예. 현 상황이 다 녹아 들어 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6.12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합의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할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는 합의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죠. 안 됐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신고, 검증, 폐기. 사실은 네.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동결. 예. 가동 중단하고 실링, 봉인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하겠다라고 악수하고 선언하고 약속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미국에서 보기에도 황당할 정도로 그 뒤에 어떻게 할 건데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가 안 돼 있는 사실을 알고 미 조야와 언론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았다라고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생각했던 건 매뉴얼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결, 신고, 검증, 폐기. 그렇죠. 북한이 못 봤죠. 아까 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자발적 비핵화라고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했던 방식이거든요. 네. 자기들이 원하는 비핵화를 먼저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풍계리 내가 정상이, 알아서 예. 비핵화를 할 테니 그거를 평가해서 값어치를 매겨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그렇죠.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계리 그다음에 동창래 그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정전선언 해달라. 네. 그다음에 영변 핵 폐기할 테니까 해제해달라. 이거 미국이 못 봤죠. 네, 미국 못 봤죠. 깜깜이거든요. 그거를. 깜깜이. 예,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네. 신고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펜스 부통령 발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고를 요구하지 않겠다. 뭐라고 되냐면 플랜이라고 그랬죠. 아하. 저에게는 모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신고부터 시작하면 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 오히려 우회해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갈 테니까 신고를 요구하지 않되 다만 어떠한 시퀀스, 전 저걸 시퀀스 방식의 비핵화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비핵화, 주요 부분 비핵화, 잔여 비핵화로 나눠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체제 보장의 시퀀스도 가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네. 얘기가. 그러니까 신고 검증 폐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자발적 비핵화도 아니고 양측을 절충해서 실질적인 비핵화로 속도를 가속화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CVID 해서 신고받고 사찰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CVID를 주장해 왔는데 거기에서 종합적인 방식으로 뭔가 바뀐 거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CVID라고 하는 거는 목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 중에 하나가 매뉴얼 방식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심 목차를 해서 그렇죠. 신고, 사찰, 검증,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종합적인 플랜으로서의 새로운 그렇죠. 제안이 우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고 아하. 검증 폐기를 물밑에서는 요구했겠지만 공개적으로는 사실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미국은 실질적인 목표 달성에 방점을 두는 걸로 지금 전환했다고 봐야 됩니다. 우회로라도 가겠다라는 의사표시로 그렇죠.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이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매력적입니다. 그럼 왜 아하, 그러냐면 예. 지금 북한이 하루가 초조하거든요. 대북 제재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종전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 어차피 그건 종이장이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북 제재 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비핵화 속도도 빠른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를 빨리 당기는 게 북한 입장에도 유리하죠. 확신만 있다 그러면. 펜스 부통령의 저 발언에는 그런 새로운 제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절충하는 과정을 지금 물밑에 절충하는 과정을 드러낸 그런 발언이라고 의중이 봅니다. 노출이 됐다. 예, 북한의 반응은 잠시 뒤에 또 세 분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여쭙도록 하고 이호령 박사님도 네. 같이 해석을 하시네요. 미국이 입장이 약간 바뀐 겁니까? 저 발언만 놓고 보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세요. 네네. 어떻게요? 지금 보면은 그 말씀이 그 펜스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요. 예. 핵시설과 핵무기 개발 장소 목록을 달라는 게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장소 목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핵 신고 리스트를 달라고 했을 때 여기에 네.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오히려 북한이 이해하는 거는 예. 그에 마치 핵시설 장소 목록을 달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그게 거를 아니다.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 이게 핵신고 리스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리스트에 대한 그 개념 해석이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요. 하긴, 해봐야 되고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 예. 핵신고 리스트라는 것은 그동안 핵무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달라. 이러한 데이터와 R&D가 어떻게 추진이 됐고 예. 이런 부분을 먼저 봐야 그런 리스트를 봐야 동결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을 먼저 동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검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이 되면 그거 관련돼서 또 요구를 하겠죠. 미국 네. 측이. 그럼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리스트가 있어야지만이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에 예. 그 이후 단계를 같이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냥 이 핵신고 리스트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무슨 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장소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핵무기 개수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펜스 부통령은 그게 아니다.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핵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부분을 이행해 나가는 계획과 관련돼서 너희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뭐 앞에 네. 초입 단계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니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요번에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미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기보다는 네. 핵신고 리스트와 관련돼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문은 열렸지만 네. 북미 회담 2차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그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까지가 돼야 그게 성과를 낸다라는 것이 네,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아하. 바로 그 좀 직시해야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뒷부분의 문장이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핵 아주 프로그램과 날카로운데 관련된 제 생각은 플랜을 예. 명확히 일종의 해라.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예, 사전에 어떤 점에서요? 사전에는 요구하지 않지만 뭐 끝도 나갈 무렵에는 그걸 다 얘기해야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조삼모사죠 일종의.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 개발 장소 목록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 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는 그것들이 뭡니까?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개발 장소 목록이죠. 예. 그것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플랜이 공개돼야 한다. 이걸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플랜이라면 뭡니까?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시설이 뭐가 있고 예. 무슨 예를 들면 종류의 핵폭탄이 있고 예를 들면 예. ICBM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걸 다 그 검증 가능할 정도의 플랜 계획서를 내놔라. 끝날 때는 정상회담이 끝날 때는 그러니까 네. 조삼모사죠. 네. 자, 요 전문가들이시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시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요 문제를 한 턴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핵무기 니들 어디다 숨겨놨어? 그 숨겨놓은 미사일 장소가 어디야라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다 내놓으라는 더 강력한 얘기다라는 이호령 박사님의
분석도 있고 이게 지금 이 우회로로 어떻게 하든지 미국도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신 조 박사님 말씀도 있고 조삼모사라고 하는 지금 전현준 박사님의 것도 있으니까 자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정상회담을 하기는 하겠다는 거는 다 동의하십니까? 미국의 의지도 있다. 조건부죠. 조건부다. 하긴 한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호령 박사님. 조건이 충족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열어놓은 역시 거죠. 조건부다. 네네. 예. 그래서 펜스 대통령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한 거다 이거죠. 좋습니다. 부통령이죠, 그렇다면 부통령.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김정은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아 오늘 저 폭스뉴스 썬데이가 또 이게 새로운 게 또 나왔군요. 이거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적어도 만족하고 있다. 나 자신한테 A 플러스를 주고 있다. 아이고 하여튼 뭐 하나만한 얘기 같은데요. 저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뭐 나 잘하고 있으니까 얘기 또 자기 자랑한 거군요. 저거는 초등학생도 저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나한테는 예. A 플러스 주겠다고 네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뜻은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핵 문제는 오래 간다. 네, 네. 근데 그 전에 충분히 최대한 압박을 가한다. 예. 그래서 중국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협조를 잘하고 있다. 예. 남한도 협조 잘하고 있다. 압박을 넣어서. 좋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금년간에 예. 항복을 하고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잘 되고 있고 잘 될 거다. 그건 내 공이다. 예. 이런 얘기인데 자기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항복하고 나올 것인가 좋습니다. 하는 문제예요. 예. 이제 그걸로도 좀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 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딴 데도 아니라 폭스 뉴스니까 폭스는 지금 뭐 친 트럼프 매체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 나가서 내가 잘해가지고 좀 A 플러스 점수를 스스로한테 매겼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지금 기존 언론에서 워낙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았다고 지금 공격을 해대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 차원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미국이 전제 조건이 됐든 뭐 조건부가 됐든 우회로가 됐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는 하겠다라는데 정작 이제 공을 넘겨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놓고 보면 엉뚱하게 어디 미사일 공장을 간 것 같아요. 이호령 박사님 네네. 국방연구원에 계시니까 네. 뭐 보니까 전략 무기가 아니라 전술 무기. 전술무기. 뭐 네네. 그렇죠. 전략 무기는 큰 거고 전술 무기는 조금 작은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해당되는 거는 전략 무기는 무기. 대륙간 탄도 그렇죠. 미사일이니까 미국이 신경 쓸 거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랑 그렇죠. 예, 지금 이 김정은 동지께서 간 곳은 전술 무기 시험을 지도한 거니까 단거리 네네. 미사일 보러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저기에도 좀 뭔가 이 수가 있죠. 행간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포인트를 좀 한 2개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째는 드는데요. 뭘까요? 일단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국방과학원 시험장이다. 방문을 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 무기 시험이다. 예, 그리고 그 노동신문에 보면은 또 이전의 무기 체계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그렇죠. 있었는데 있죠. 제가 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요. 네, 주체 무기를 굉장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래식 전력부터 시작해서 그 전략 무기, 전술 무기 여기에도 전부 다 주체 무기라는 게 붙는데요. 주체 무기라고 네네, 그래요. 그거를. 북한식 주체 주체 무기. 무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왔든 아니면 네. 기존에 갖고 있던 무기 시스템을 이용을 했던 네. 간에 두 가지를 보다 조금 역량을 높이는 네. 데 초점을 뒀는데 그럼 두 그거를 가지 역량 주체 무기라고 부르는군요. 그렇죠. 두 가지 북한에서는. 부분에서 역량이 증대된 게 뭐냐면요. 정확도가 높아졌다. 아하, 미사일의 사거리가 보다 길어졌다. 길어졌다. 이 두 부분이 첨가가 되면서 그게 새로운 무기, 또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주체 무기, 예. 북한식의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예.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네. 점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이 전술 무기와 관련돼서 이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네. 일단 단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한 주체 무기 시리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주체 무기와 관련돼서 단거리가 뭐가 진행이 되어 왔느냐를 네. 보면요. 주로 이제 신형 방사포, 300mm 방사포라든지 그다음에 그 탄도미사일 중에 전술 탄도미사일의 지대함 미사일, 예. 지대공 미사일, 예. 그다음에 이제 독사라고 불리는 또 그런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네, 지대지 미사일.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와 맞추는 예. 목표의 정확도와 사거리가 늘어난 그러한 형태의 성격을 개발을 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느끼는 느낌은 그게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시점에 미사일 시험장을 방문을 해? 그리고 정확도와 사거리가 늘어난 거를 자랑을 해? 뭐야 또 싸우자는 거야? 이제 이런 분위기 반전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을 의식을 해서 장거리 ICBM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는 쇼만 하는 거지 정말 싸우자는 거는 다시 이게 확 강경 분위기로 돌아선 거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맞습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는 게 맞을까요? 그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 박사님? 예, 뭐 굉장히 많은 소문 그림이 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첨단 무기 시험을 할 때 그 조선중앙TV를 보면 먼저 발사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울거나 기뻐서 아니면 웃거나 하는 장면이 예, 나옵니다. 감격에 교환하는 예, 장면이 근데 지금은 나오죠. 그 무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게 첨단 전술 무기를 방문했다고는 나오는데 그게 뭔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ICBM 네, 발사한 네. 이후로 처음으로 무기 시험장을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이 시점에 갔느냐? 불만이 있다는 거죠. 아하. 왜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전선언도 이루어지지 않고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하고 그럼요, 있는 거다라는 그럼요. 거군요. 그렇지만 내 행동은 도발은 아니다. 도발은 아니다. 거기다 전술 무기는 원래 대북 제재가 아닙니다. 예, 이런 제재가. 그리고 실제로 만일에 시험 발사를 했다 그러면 이건 좀 추가하긴 됩니다만은 예. 우리 군이 대포병 레이더나 여러 가지 탐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거리가 얼마나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도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두 번째 또 엊그제 그 유리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예. 여기 군용 렌즈들 생산을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2016년에 한국이 단독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예. 그럼 또 왜 이 시점에 여기를 갔느냐? 그러나 거기 가서 군용 무기를 시험 지도했다는 얘기 또 안 나와요. 네.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이건 남한 정부에 대한 불만입니다. 아, 저건 또 남한에 예. 대한 불만. 왜 지금 아.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남북관계 가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왜 빨리 그렇죠. 남한이라도 한국 정부라도 먼저 나서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느냐라는 지금 또 불만의 표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2차가 왜 꼭 열려야만 되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이 없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많아요. 예. 그러나 지난해까지 북핵 위기 국면에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가 8차례인데 네. 올해 협상 국면에서 오히려 9차례를 늘었어요. 그러네요. 그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고 밀어붙여서 원하는 대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면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떠한 형태로든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거고 모멘텀을 이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종전선언부터 시작되는 체제 보장 내지는 예. 보상 프로그램 대북제재 해제라고 하는 게 가동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불만의 행보를 표시하고 있는데 보면 매우 절제됐거든요. 절제된 그렇죠. 불만의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더 절박한 건 지금 북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유리 공장인데요. 평북에 있는 유리 공장입니다. 저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냥 유리로 보이시지만 사실은 저게 간단치가 않은 게 저 유리 기술을 통해서 군용 렌즈, 미사일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모를 관측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북한이 자체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유리 공장 자체가 현재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들고 있는 저 모습들이. 자, 소극적이고 절제돼 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불만의 표시다. 전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 동의합니다. 예. 워낙 그럼 저 김정은의 저 행보는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원을 갔다고 하는 것과 대관 유리 공장을 간 거 예. 아닙니까? 이게 전략군을 간 거 아닙니다. 모든 실질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하는 필드에서의 모든 지휘 통제는 전략군이 합니다. 전략군이. 아하, 근데 전략군이 아니고 군부대를 간 게 아니다. 예, 국방과학원을 갖고 대관 유리 공장을 간 거예요. 예, 예. 가서 이제 물론 첨단 어떤 뭐 도상이랄까
뭐 이를테면 그런 실험들을 했다고 봅니다. 로켓 사출 실험을 했다든가 하는 거고 국방과학원에서 한 이제 신형 이를테면 전술 무기는 첨단 전술 무기는 아마 이제 GPS를 장착한 그런 새로운 아마 신형 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도를 우리 이제 이 박사께서 정확도를 높였다고 이제 정확도를 높이려면 GPS를 달아야 되겠죠. 예, 원래 옛날처럼 옛날처럼 뭐 좌표만 해가지고선 대충 그냥 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원래 포병 전문가입니다. 자기 스승이 리영호라고 지금 참모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숙청은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으로부터 포병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포병에 대한 관심은 여러 차례 그래서 GPS 장착, 물론 GPS 장착은 이번만 나온 건 아니고 김정은이 등장 이후에 GPS 플러스 CNC라고 하는 자동 제어 장치를 김정은의 하나의 이제 큰 업적으로 좀 내세우고 있고 여기 이제 대관 유리 공장도 마찬가지로 CNC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2009년부터 후계자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북한이 CNC를 완성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러니까 자동 제어 장치라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걸 김정은이가 개발을 했다는 거고 이걸 북한이 김정은의 그 과학 중시 사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CNC의 그 시초가 된 게 대관 유리 공장이에요. 이 유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단순한 유리 공장이 굉장히 아니니까. 첨단 과학의 그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광학 기구를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는 아주 로키로 아주 저강도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전략 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는 더 이상 실험하지 않는다고 미국과 약속했고 우리와 약속을 했고 지난 4월 20일 날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략 무기 실험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전술 무기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저촉이 안 되면서도 자강력 제일주의로 나는 나가겠다.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을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핵무기 개발은 안 하겠지만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개발할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그게 이제 물론 남한을 상대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아주 로키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결국은 로우키로 저항을 하고 있는 속내가 담긴 그런 복합적인 뭐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현장 지도한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거 좀 약간 다시 좀 산으로 좀 하나 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청자들 질문이 와서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면은 대답.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최근 모습인데요. 저 헤어스타일이요. 정말 그 시청자 중에 한 분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다른 북한 사람들하고 화면에 나오는 걸 들여다봐도 김정은 위원장의 저 헤어스타일은 정말 독특하다. 저게 지도자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저게 북한의 새로운 스타일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혹시 이런 거 분석돼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스타일을 떠나서 한번 저 보세요. 저 양반이 머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 머리가 아닌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 김정은처럼 그대로 그냥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른바 대두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불가피한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불가피한 헤어스타일이다. 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전 세계인들은 북한의 비핵화도 관심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저 독특한 헤어스타일도 관심사는 관심사인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저런 식의 머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박사 말대로 실제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헤어스타일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지도자로서 맞는 헤어스타일일 건가? 일테면은 김일성이는 이게 이제 올백이라고 해가지고 쫙 넘겼거든요. 그렇죠.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죠. 또 김정일은 이제 키가 적기 때문에 좁히게 머리를 막 위로 올려요. 키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키 높이 구두도 신고. 그렇습니다. 머리도 올리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김정은은 이제 저 두상에서는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주상이 이제 가장 지도자상에 맞는 헤어스타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하나만 굳이 더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북한에 처음 들어와 초창기에 저머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부터 해방 할아버지, 직후 예, 1940년대 50년대는 김일성은 저런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었던 저게 모양이죠. 이제 소련군 초급 장교들의 기본적인 헤어스타일이 아, 저거거든요. 소련군. 예. 아, 러시아 유학을 하셨으니까 조 예. 박사님 잘 2차 세계대전 때 아시겠군요. 이제 소련군 장교 자격으로 들어왔기 네. 때문에 신분으로 아마 저런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 헤어스타일을 김일성 주석이 고집을 했어요. 고집을 했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소됐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저기 만나게 되면은 제가 한번 꼭 물어볼게요. 이게 그 헤어스타일의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자, 뭐 잠깐 옆으로 좀 갔다 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더 지금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좀 여쭤보죠. 서울 답방 살아있다 이 카드. 자, 청와대는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조 박사님부터 여쭤봐야 되나요? 지난번에도 서울 답방 이거 살아있고 이거 말고는 김정일이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합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죠. 이제 북미 관계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책에 밀리고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의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 더 성과 도출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더 강경한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미국이 더 강경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죠. 아까도 저렇게 절대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남북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약속을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달라진 게 없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뭔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물론 서울에 왔을 때 예. 가져갈 수 있는 패키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라는 우회로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미국 역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서울 답방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 대내외에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연출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한반도 문제 운전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 답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떨어지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 답방 카드 살아 있다. 계속 또 이렇게 하나는 말씀하시는 내년까지 거군요. 만일에 지금 숨가쁘게 7차례 금년에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시주석도 내년에 온다고 그랬고 간다고 예. 그랬고 북한에 푸틴도 지금 내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징검다리가 김정은에는 하나 필요한 거죠. 중간에 찍고 가야 될 곳이 필요한데 그게 서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한번 각자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한테 좀 가겠습니다. 논리적이기는 해요. 꽉 막힌 상태에서 미국이 저렇게 계속 힘의 우위를 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있을 때 우회로로는 한국밖에 없다, 남한밖에 없다.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답방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 이 명제는 맞습니까? 그렇겠죠. 일단 평양선언에서 그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내 서울 답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도 없이 일단 답방은 성사시키겠다라고 봐도 됩니까? 조금 방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떠나서 남북 관계라는 거기에 방점이 쭉 찍혀 있다고 좋습니다. 봅니다. 비핵화 부분이 다소 진전되지 않는 내부적 불만을 무릅쓰고라도 김정은 답방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라고 문재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은 되는데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그렇다 치고 네. 김정은이의 생각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앞에 그 군사과학원 방문하고 유리공장 방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 왜 이 두 가지를 갔을까라는 걸 생각해 그 본다면 두 가지 방문이 서울 답방과 연계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이전 상태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 북한이 항상 그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이 네. 북한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 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했죠. 우리가 정상회담이 전개가 되고 또 남북 간의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되고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네. 가지 부분이 군사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 착시가 어떻게 보면 있다는 우리인 거죠. 우리, 남한인 남한의 거죠. 남한의 네, 국민과 정부가 그렇죠. 북한이 이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이라는 것을 경제 부분만 제한시켜서 보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군사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은 계속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저는 예. 군사가옥원이나 유리공장 그 현지 시찰을 한 것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이라는 점을 연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생각해 본다면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과연 서울 답방으로 우리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주 생존권 발전권의 세 가지의 역량을 다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없겠느냐를 기준으로 해본다면 여전히 연내에 그 관련해서 지금 뭐 경제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낮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 답방을 통해서 남북 관계 돌파구 우회로를 만든다. 네. 이건 저는 그렇게 크게 북한 입장으로서는 얻는 것이 그렇게 얻어갈 크지 게 없을 것 같다.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미국 가서 북한의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할 가능성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 카드는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죠. 카드는 열어놓은 거 있지만 실제로 내려와도 김정은이 얻어갈 거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좀 하시는군요. 자, 전현준 교수님. 일단 첫째 질문. 김정은이 온다 쪽이십니까? 안 온다 쪽이십니까? 저는 조건부 온답니다. 예를 들면 그 조건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하면 9.19 평양 정상회담보다 진전된 뭔가를 또 내놓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네. 않으면 정상회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순히 와서 뭐 한라산 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다면 단순히 이제 한라산 가기 그렇죠. 위해서는 올 수가 없다. 의제라든가 의전, 특히 의전도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대한 애우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네. 5.1 경기장에서 연설을 시킬 정도로. 그렇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상응한 대우를 해달라. 여기 오면 예. 뭐 최소한 국회 가서 연설을 하든 예. 뭐 이를테면 아니면 뭐 어떤 형태든지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역시 이제 중요한 게 경제 문제일 겁니다. 예. 핵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는 다 약속이 된 거고 예.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북미 간의 문제인데 네. 다른 하나의 채널로서 남북한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지금 남한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못 하고 있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뭐 조명균 장관까지 가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예. 그게 뭔가 북한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예. 어느 정도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달라. 예. 아마 이제 뭐 비건에게도 얘기했을 거고 앤드류 규메도 다 얘기했겠죠 우리 예. 정부가. 예.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같은데 뭐 제 생각 같아서는 한 80 내지 90% 정도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된 것 같은데 네. 뭐 나머지 한 10%로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역시 이제 의전 애우 문제 그다음에 김정은에게 줄 선물 문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한미 간의 협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조건부기는 합니다만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답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외로 경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 아무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면은 조금이라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겠느냐. 경호만큼은 자신이 있는데 자, 그럼 핵심은 의전과 선물이라 치고요. 요즘 서울 시내에 보니까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뭐 프랜카드도 걸리고 꽤 온라인상으로도 유명하던데 거기 보면 뭐 김정은 만세 뭐 구호도 나오고 내려오기만 하면은 열렬히 환영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뭐 우리 국론도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론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요. 예. 뭐냐면 북한이 어떠한 집단이든 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필요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엄연히 독재자고 그리고 북한의 이 시간에도 인권 유린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손을 잡고 포옹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칭송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또 국민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국민도 대다수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심지어 불안당하고도 손을 잡고 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상태라는 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건 존경하고 칭송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 그것을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뭐 이를테면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일정 정도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환영한다. 이를테면 또는 뭐 프랑카드 정도는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 대세고 예. 우리 국민 모두가 뭐 김정은을 환영하고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북한은 물론 독재 국가니까 그렇게 가능했겠습니다만은 15만 명의 이상의 평양 시민이 나와서 예. 열렬히 환영을 했고 5.1 경기장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쨌든 최대한 애우를 가져서 해줬어요. 예를 들면은 네. 북한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아직도 미제 하수인이고 아무리 무슨 촛불 혁명에서 탄생한 정권이라도 마음대로 아무 자주권이 없이 그냥 미국의 꼭두가시다. 그런 꼭두가시를 왜 우리가 환영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줬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독재자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떻든 협상 상대자고 앞으로 통일을 이루고 나가야 될 대상인 거고 더구나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이라든가 개혁개방 노선이랄까요? 네네. 하는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도 해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죠. 그러면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놔두자 그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씀이신가요? 무슨 폭력 행위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나 자기들의 의사를 뭐 그런 정도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놔두는 게 예. 오히려 세계적으로 국가보안법은요? 예? 국가보안법은요? 직접적으로 회합 통신을 한다든가 뭐 찬양 고무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오는 건 환영한다. 김정은 위원장 만세는 찬양 고무 옛날 같으면 찬양 고무라고 문제 안 삼았을까요? 사법당국에서? 요즘은 뭐 아무 소리가 그러니까 없습니다만은. 환영과 칭송은 다른 거죠. 아, 환영과 칭송은 다른 환영과 거다. 칭송은 다른 거고요. 또 예.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우리가 반미 집회를 합니다. 예.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그래서 예. 모두가 환영해야 된다. 모두가 반대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자유롭게 우리 당연히 태극기 부대를 반대할 겁니다 또. 예, 반대 시위할 반대하는 거예요. 전박사님 거겠죠. 말씀대로 예.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힘이고 역할인데요. 예, 예. 다만 그것이 정해진 준법 정신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 냉전 치자가 깨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네. 사회에서 냉전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 벌써 시작된 거죠. 답방 전의 분열, 예. 그다음에 답방 과정에서의 분열, 분열. 그다음에 간이의 후유증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남남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그렇죠. 제일 걱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답방 자체도 중요하고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얼마나 잘 관리해내고 예. 그다음에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나가느냐 이 과정이 또 이제 우리 정부의 숙제인 거죠. 예.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이호령 박사님도 말씀하시기가 좀 민감하시죠?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생각들이 다 착잡한 것 같아요.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한 단체의 예.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 개의 단체 중에 하나의 단체로서 특정 이슈와 관련돼서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예. 광화문에서 이제 그거를 행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저는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 너무 그렇게 거기에 네.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남남 갈등이 부추겨지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우려해야 될 네,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고 진짜 간첩이면 이렇게 못 나타납니다. 그런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히려 예, 숨어서 예. 몰래 공작을 하든지 그러지. 이렇게 네. 나왔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 단체인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여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좋습니다.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거 네, 아니에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이 단체의 백두칭송위원회 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을 촉구하는 이 집회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실 테니까 그건 시청자 몫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지막 이제 중재인 역할을 올 연말 안에 해야 되는데
뭐에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한 2, 3초씩만 해서 하나씩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조한범 박사님, 뭐에 방점을 찍어서 해야 될까요? 역시 서울답방일까요? 예, 서울답방이고요. 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서울답방 추진하자라는 뜻 당연히 말씀이신 해야죠. 거죠? 당연히 해야 한다. 우린 중재자라기보다는 촉진자입니다. 네. 우리 국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운전대를 절대로 놓을 수는 없는 놓지 거죠. 말자. 알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네, 촉진자로서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북한에게 해야 될 말은 당당히 해야 되는 거죠. 할 말은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남북 관계의 평화와 그 번영 그리고 공고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와 네.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을 짚어줘야 그리고 서울 답방이 되든 또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좋은 그런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할 말은 하자에서 할 말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수님. 예, 뭐 국가가 하는 일이 이제 중요한 게 안보 유지죠. 그래서 내년 국방비가 8.2%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47조 원에 이르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지금 국방비가 올랐고 거기에 이제 무기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는 튼튼히 해야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대상과 관계 개선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제스처가 됐던 외교적인 노력이 됐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보를 튼튼하면서도 상대방이 우리를 되면은 무력으로 침략은 말할 것도 없고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도 물론 내년도 문재인 정부는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중재자랄까요? 평화 피스메이커 평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는 하되 안보만큼은 튼튼히 하자라는 말씀. 자, 정리를 하면서 상황 변화가 되면 다시 한번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이번 주 최대 정치적 화두는 해경궁 김씨가 될 것 같다 싶더니 역시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이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씨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적 증거라는 게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 씨라는 유력한 증거로 김 씨가 재작년 7월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해경궁 김 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는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뀌었는데 이 시기 성남 분당 지역에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은 김혜경 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아이폰마저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당시 예비 후보로부터 고발된 뒤 김 씨의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작년 7월까지 쓰던 안드로이드 폰과 그 뒤로 쓰던 아이폰 모두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오늘 경찰에서 사건을 넘기면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휴대전화 교체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주말 내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SNS를 통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부인 김 씨의 주장이 맞는지 어디에 더 공감하냐는 투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출근하게 되면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일 궁금한 게 이재명 지사가 출근하면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방송 도중에 일어난 것 같아서 했죠?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본인의 아내가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내용은 차고 넘친다. 차고 증거는. 넘친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증거를 해경궁 김씨 내 아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죽어도 얘기했죠.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경찰은 지금 그 아내가 해경궁 김씨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송치를 거잖아요. 했죠. 네, 맞아요. 그러면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 입장은 전면 허허. 부인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서. 복잡해졌네요. 내용이. 복잡해졌죠. 이게 예. 이제 법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송치가 됐으니까 검찰이 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경찰이 이제 검찰에 넘기면서 그러니까 이번 언론 브리핑에 얘기하지 않았던 다른 증거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전화기 바꾼 시점 네. 그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왜 주목을 받아야 되죠? 왜 주목을 받냐면요. 이게 그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다가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재작년 7월에 예. 김혜경 씨가. 근데 예. 그 당시에 그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네. 그 글 내용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었고 아하. 근데 그 당시에 성남 지역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아이폰으로 바꿔서 글을 올리기 시작한 사람이 이 폰, 그러니까 김혜경 예. 씨가 소유하고 있는 폰이 유일하다라고 지금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전원이 트위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을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보충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트위터라는 거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짧은 글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140자. 그런데 여기다 예. 글을 올리면 그 트위터에 예. 이 핸드폰의 기종이 예. 안드로이드 폰인지 아이폰인지가 거기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확인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드로이드 폰이라 하면 흔히 얘기하면 우리 삼성 갤럭시.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삼성 갤럭시에서 올린 건지 아이폰으로 올린 건지가 거기 명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되는 그게 거죠. 그래서 중요한데 예. 해경군 김 씨의 그 글이 딱 바뀌는 시점과 이 실제로 이재명 지사 부인의 핸드폰이 바뀌는 시점이 우연히도 맞아 떨어진다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거죠. 경찰은 이걸 의심하는 그걸 거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그 사진을 올린 시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 카카오 스토리에다 올린 시점이 그렇죠. 이게 바로 연동이 돼서 동기화가 되니까 예. 또 이쪽에도 또 트위터에도 올라갔고 네. 그리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우연히 너무 자주 겹쳐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경찰의 발표인 거죠.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 보면 예.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봐도 법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아무런 거죠. 하자가 예, 예. 없지 않느냐.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결정적 얘기하면. 증거가 없지 않느냐. 예.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김혜경 씨 핸드폰에 정말 올린 건지를 예. 확인이 불가능해. 지금 현재는요. 트위터 본사는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화기를 조사하는 방법인데 네. 또 하나 지금 문제에 봉착한 게 뭐냐면 네. 이 전화기 두 개 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재작년 7월에 예. 그 안드로이드 폰도 없어졌고 네. 아이폰을 그 전해철 의원이 고소를 한 고바- 시점에 한- 한 번 또 바꿔요. 또 바꿔요. 네. 또 없어져요. 그렇죠. 그 전화기도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포렌직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황 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찰이 분석해낸 거는 그동안 그 해경군 김 씨라는 아이디로 올렸던 트위터 글들 전부를 다 분석한 거예요. 4만 건을 다 4만 건. 전수 조사했다는 거지 거기에 않습니까? 근거해서 지금 발표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우연히 겹친다는 거죠. 계속. 겹친다는 거죠. 예. 그런데요, 그걸 예. 이렇게 보면 전화기 끝자리가 44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김혜경 그렇죠. 씨의 전화번호가. 예. 그런데 경찰 조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연히 그 시점에 전화기가 바뀌는데 예. 이 분당구 정자동에 네. 사는 사람 중에 끝자리가 44로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사람은 김혜경 씨밖에 없더라.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쪽 얘기는 네. 아니 왜 대한민국 전체에서 끝자리 44를 가진 보지 전화번호를 않고 하려면 대한민국 전체를 전체를 전수조사해야지 그 분당구 정자동에서 그것만 사는 사람들만 딱 찍어서 해서 이게 유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억울하다. 그렇죠. 그렇게 어느 쪽 주장을 말이 하고 있죠. 더 합리적이에요? 뭐 사실 그 어느 쪽이 합리적이냐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 근데 사실 이제 두 양측 다 뭐 일리는 있어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둘 다 일리는 있다. 일리는 있죠. 예. 근데 이제 좀 의심은 가는 부분은 예.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바꾼 분이 이분인데 그게 유일하게 또 44번이다 하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국민들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경찰의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예, 지금 그렇게 볼 보시는 수 것 같아요. 있죠. 최진봉 예, 교수님도.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예. 지난 주말에 두문 물출하면서 승부수를 그랬었죠. 띄웠잖아요. 예.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론조사를 셀프로 했지 했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에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재명 지지층일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의 트윗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본인들 지지층들이 많을 거 뭐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또 100%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라고는 없죠. 그렇죠. 가능성은 높죠. 그런데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의심이 간다는 게 더 많아요. 거의 70~80%가 의심이 가는 쪽으로 경찰 수사가 믿음이 간다라고 간다라는 게 반응을 85%. 했죠. 네, 그 정도 됐죠. 그럼 이재명 지사는 그 여론조사 괜히 했네요. 괜히 한 거죠 결국은.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주도적으로 했는데 예. 내용 결과 자체가 사실 이재명 지사한테 좀 부정적으로 나와서 예.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보면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만으로 보면 경찰의 조사 내용이 더 의심이 가는 쪽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더 여론은 그렇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군요. 여론은 경찰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더 지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반응을 봤더니 예. 한마디로 지록 위임하네요. 예, 그렇죠. 경찰이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예. 사슴을 말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사슴은 주장을 사슴일 뿐이다. 이렇게 계속 저항을 하고 있고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저 내용이다 이거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특별히 따로 기자회견 한 건 아니고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근데 이제 예. 한 가지 우리가 또 고민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글을 올린 사람이 아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글을 올린 사람이 아내가 네, 아니다. 네. 그렇다면 글을 올린 사람이 다른 누구란 사람일 얘기예요? 수 있다.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아하.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예.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아이디도 본인 부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의 경우에 아이디가 본인 부인 거라 하더라도 글을 올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컨대.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재명 지사 오늘 아침에 계정 글 쓴 사람이 본인의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논란이라기보다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뭔가 한 자락이 깔려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누구지? 이제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이제 있죠. 논란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디가 이재명 지사의 아내이신 김혜경 씨 거라 하더라도 글은 다른 사람이 올렸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또 가능하죠. 뭐 가능하죠. 계정이 예, 누구 그럼요. 거든 예. 상관없이 아이디어 여러 사람이 비밀번호 돌려서 알면. 쓸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공유하면 트위터라는 쓸 수 있죠. 것이. 예, 예. 혹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닐 것이고. 예. 그럴 가능성이 낮죠. 근데 여기 저 예.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시청자들의 질문을 예. 하나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이디 해경군 김 씨라는 사람이 올린 그 글이 예. 도대체 무슨 글이길래 이 난리예요? 참 그거는 솔직히 가장 근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최 교수님은 알고 계시죠? 저는 알고 있죠. 뭐예요 내용이? 뭐 말로 옮기기 힘들어요. 예컨대 어느 정도길래? 어느 힘들어요? 정도냐면 세월호를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이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분의 자녀가 세월에 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에요. 오, 그거 마이. 상당히 세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방송으로 저희가 네, 전달해드리기가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어렵군요. 예, 예.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 아주 모골적이고 아주 예. 자극적인 그런 욕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한 차마 저희가 옮겨드리기 어려운 수위의 표현으로 표현들도 있어요. 그냥 어떤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글들이 예. 너무 수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냥 뭐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 정도면 예.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전해철 의원은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막 이런 그래요? 식의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 서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난하는 그런 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그 요지는 예. 이것을 직접 보시거나 직접 들여다보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예. 도대체 글의 수위가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화들이 나 있는지 예. 아니면 정말 정치적 이 지지층들 간에 그냥 충돌을 가지고 그건 이렇게 아니라고 과장돼 있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정말 글 내용 자체를 보면 글 이거는 좀 심하다. 예.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허. 방송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옮기기 힘들 정도의 예. 그런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정책 대결을 할 수 있잖아요. 경쟁을 네, 할 수도 네.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볼 때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방송에도 네. 적절하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저런 그 해경 김 씨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정치적 논쟁으로 끝났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해경 김 씨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보거든요. 예. 그 민주당이 좀 곤혹스럽겠어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반응은 곤혹스럽죠. 어떻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시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곤혹스러운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게 신경질적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일단 검찰 결과, 왜냐하면 경찰에서 일단 기소의견을 예. 송치를 했지만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해서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경찰은 기소 의견이지만 예. 그건 최종적으로 검찰이 결정하는 거니까 검찰의 조사 의견을 두고 보자. 네. 그리고 이제 재판에 왜냐하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니 그렇군요. 예. 지금 당장 어떤 민주당으로서의 뭘 내놓기는 어렵다. 또 하나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를 당원 조건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경찰도 자기를 이렇게 조사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 민주당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정치적 박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주장할 수 있죠. 테니까.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일단 없어요. 무조건 지켜보자. 예, 그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로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민주당도 함께 저희도 그럼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도록 그래야 하죠. 될 것 같습니다. 예. 눈을 좀 멀리 돌려서 미국으로 좀 가보면 예.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랬었죠. 그 미 하원 의원에 한국계 2명 예, 예. 당선됐다고. 맞습니다. 근데 한 분이 역전패 당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 최종 결과 어떻게- 영김 저분인데, 저분이에요. 영김, 여성 예. 분이신데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당선돼서.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역전패가 왜냐면요 됐어요? 이게 선거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부재자 투표처럼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미국은 있어요. 우편 투표라 예. 그래요, 그거를. 근데 예. 우편 투표로 온 것이 이제 개표되는 과정이 일일이 사인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기가 넣어서 집어넣으면 그 예. 개표가 바로 되지만 종이가 양식이 달라서 본인의 사인이 맞는지 네. 본인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편 투표가 아니고 실제 투표로도 그때 한 200 몇 표밖에 차이가 안 안 났죠. 나게 네. 신승이었었죠. 그랬었죠. 근데 그게 우편 투표까지 합산을 해보니까 되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군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 아이고, LA 아까워라. 쪽에서 약간 좀 점수가 많이 차가 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 이제 아시겠지만 LA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히스패닉하고 아시아계가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상대 후보는 히스패닉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영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계고 물론 예. 두 분 다 이민 가서 이제 1.5세 되니까. 네. 근데 두 분이 경쟁을 했는데 히스패닉 쪽에 더 많이 무게가 실린 걸로 보여지고 참 안타깝죠 사실은. 거의 뭐 처음에는 승리한 것처럼 이제 확정적인 것처럼 인식해서 예, 발표까지도 했었는데 네. 좀 마지막 그 입성 티켓을 놓치게 돼서 좀 이게 안타깝다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아깝습니다. 예. 동부에 하나, 서부에 서부에 하나, 하나, 예. 민주당 하나, 공화당 그렇죠. 하나 해서 두 드디어 명. 한국계가 드디어 미국 주류 정치에 이제 우리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창준 의원 이후에 20년 만에 우리도 진입을 했구나 그렇죠. 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니까 만약에 두 명이 됐으면 그것도 최초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김창준은. 예, 근데 예. 동시에 두 명이 하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아이고 뭐 다음에 잘 되겠죠. 그럼요. 또 예, 뭐 기회는 기회가 충분히 있죠. 기회가 그럼요. 있는 예, 분이고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21년 동안 뭐 정치하신 분이니까 그럼요. 예. 또예잘 충분히 가능할 되겠죠. 거라고 예. 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예. 이현주 그렇죠. 의원. 예, 이현주 의원. 아우 연일 뉴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갖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요 운동권 정치인 물러나라 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현주 의원이. 그러면 다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냐면 왜 뭐 운동권 정치인이라고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다룰 없는데 예. 저 말이 저는 제일 마음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저렇게 얘기를 더 했군요. 이상 과거 운동하다가 감방 다녀온 것을 훈장 아니다. 삼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현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불법이라는 예.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운동권 하다가 감방 가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방 그러니까요.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고생하고 거기에 그리고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인정해주고 그럼 있는 건데. 당연하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민주화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만약 그분들이 자기의 정말 기득권 예. 다 내려놓고 공부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싸웠던 이유가 지금 보수 진영 정치인들 중에도 그럼요. 저기 과거 많아요. 민주화 그런 운동하다가 감방 갔다 온 분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김문수 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했던 행동 자체를 네. 그 당시 어쨌든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몰고 가니까 그게 이제 너무 나간 거죠. 이현주 의원이 뭐 의도하는 말은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뭡니까? 본인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운동권 물러나는 결국은 뭐냐면 보수적 색채를 더 강하게 드러내겠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 보수다. 그렇죠. 근데 지금 원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보수층에 있는 사람도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감옥 간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 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마저도 그러게요. 이상하게 좀 만들어 가서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뉴스를 만들어내는 행보 자체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발언의 수위와 정도와 이 타겟팅에 대해서는 좀 잘 좀 생각 좀 해줬으면 그럼요. 좋겠다는 그래야 생각 될것 해봅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위터리한 해경군 김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다. 경찰은 수사해보니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이 지사는 정치적 음해다. 이 정반대의 싸움이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트위터 미국 본사가 기다 아니다 확인만 해주면 간단하겠지만 해줄 리가 없으니 답이 없습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본질은 민주당의 내부 싸움, 즉 문재인 지지층 대 이재명 지지층의 대결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많은 국민은 해경군 김 씨라는 이 트윗이 문재인 노무현 비난이라고만 기억을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지지층 사이에선 이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어쨌든 집안 분란의 상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온라인 여론 정치, 내 편 갈라치고 끝까지 공격한다. 민주주의의 독버섯이 돼버렸습니다. 기존 언론이 이런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해서 정화하고 균형을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지켜보자니 언론으로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